전 세계 언어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언어는 서로 이어지고 진화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모든 말은 뿌리를 공유하고 어딘가로부터 시작된다고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무너뜨린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한국어. 한국어는 그 기원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 같은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어는 세계 어떤 언어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언어학적 고리버라는 것입니다. 언어학자들은 말합니다. 한국어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언어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듣고 숨 쉬듯 나누는 이 말, 과연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를 지금 5천 년을 건너 숨겨져 있던 한국어의 위대한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브레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비교 언어학이고 언어 습득에 관한 연구로 꽤 이름을 알렸습니다. 남들이 저를 천재라고 부를 때마다 겸손하게 웃어넘기곤 했지만 사실 그 말이 틀리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동료들은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지 자주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언어는 결국 규칙이며 규칙을 파악하고 단어를 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모국어고 대학 시절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마스터했죠. 연구를 위해 스페인어와 러시아어도 익혔고 중동 지역 프로젝트 때문에 아랍어까지 배웠습니다. 각 언어마다 2, 3년이면 충분했어요. 언어의 구조를 분석하고 패턴을 발견하면 나머지는 단순 암기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심포지엄에서 한국에서 온 김 교수의 발표를 듣게 됐어요. 김 교수는 영어로 발표를 하면서도 종종 한국어 특유의 표현을 언급하며 이건 영어로 정확히 옮길 수 없습니다라고 했죠.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김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개념이 저에겐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어떤 언어든 결국 인간의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모든 언어는 결국 같은 인간 경험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충분한 단어와 구조만 있다면 못 옮길 개념은 없죠. 김 교수는 제 말을 듣더니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저었습니다. 브레넌 교수님, 당신이 정말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싶다면 한국어를 공부해 보세요. 당신의 모든 이론이 도전받을 테니까요. 그 말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정말 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언어가 있을까? 한국어가 그토록 특별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한국어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부터 배웠어요. 놀랍게도 한글은 매우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였습니다. 각 글자의 모양이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이 부분은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자를 넘어 실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글로 적힌 단어들은 읽을 수 있게 됐지만 한국어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뭔가 맞지 않았어요. 문법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몇 주간의 집중적인 학습 후에도 답답함은 커져만 갔어요. 결국 한국인 연구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가 만든 문장을 보여주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교수님, 문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어라고 할 수 없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문법이 맞는데 왜 한국어가 아니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책을 뒤적였습니다. 언어학 논문들을 찾아보고 한국어 교재를 다시 펼쳤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언어 습득 방식으로는 한국어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고개를 묻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다르다. 이건 기술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다. 생애 처음으로 언어 앞에서 패배감을 느꼈어요. 7개 국어를 정복한 제가 한국어 앞에서 무너진 거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어요.
한국어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 그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이런 독특한 언어로 발전했을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마음먹었죠. 세계의 언어들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 변합니다. 심지어 사라지기도 하죠. 라틴어처럼요. 한때 로마 제국 전체에서 사용되던 강력한 언어였지만 지금은 교회와 학술 영역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고대 영어는 현대 영어 사용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변했어요. 셰익스피어 시대의 영어도 현대인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중국어 역시 왕조가 바뀔 때마다 발음과 문법이 크게 변했죠. 하지만 한국어는 달랐어요. 물론 시간이 흐르며 단어가 추가되고 일부 표현이 변화했지만 그 기본 구조와 특성은 놀랍도록 일관되게 유지됐습니다. 고려시대의 문헌을 보면 현대 한국인들도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더 흥미로운 건 한국어가 생존해온 역사적 맥락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몽골,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끊임없는 위협을 받았죠. 특히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은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원래 언어는 점차 사라지고 지배국의 언어가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달랐죠. 침략을 당하고 전쟁을 겪고 심지어 국권을 빼앗긴 시간에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졌지만 정신은 지지 않았다. 이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저는 이런 현상이 얼마나 특별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정체성이자 문화의 핵심이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지킴으로써 민족의 정신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어의 단일성이었어요. 대부분의 언어는 지역에 따라 방언이 크게 달라 서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어만 해도 광둥어와 만다린은 사실상 다른 언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하지만 한국어는 지역 방언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모든 한국인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특성들은 제가 알던 언어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대부분의 언어들은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변화에 따라 크게 변모하거나 분화되기 마련인데 한국어는 이런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그 이유는 한국어가 한민족의 단일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은 5천년 역사 동안 단일 민족 국가로 유지되어 왔고 그들의 언어 역시 그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한국어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역사였고 한민족의 영혼이 담긴 유산이었죠. 언어학자로서 저는 한국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5천 년을 이어온 언어, 그것이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놀라운 언어의 또 다른 특성을 탐구해야 했습니다. 한국어가 가진 독특한 표현력, 그것이 제 다음 연구 주제였어요.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어의 놀라운 표현력이었어요. 대부분의 언어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는 미식과 예술에 관한 표현이 풍부하고 독일어는 철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탁월하죠. 러시아어는 감정의 깊이를 표현하는 어휘가 발달했고요. 하지만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이 언어는 마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감정, 자연, 사회관계, 철학적 개념까지 한국어로 표현하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의 풍부함은 제게 큰 놀라움이었어요. 빗소리 하나를 묘사하는데도 주룩주룩, 보슬보슬, 쏴쏴, 후두둑 후두둑 등 비의 강도와 느낌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존재했죠. 영어로는 그저 레인 또는 헤비레인, 라이트레인 정도로만 구분할 뿐인데 말이죠.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도 놀라웠습니다. 특히 한, 정, 눈치, 기분 같은 개념들은 다른 언어로 정확히 옮기기 어려운 한국 고유의 감정이었어요.
번역을 시도할 때마다 항상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어의 경어법이었어요. 다른 언어들도 존칭이나 경어 표현이 있지만 한국어만큼 체계적이고 섬세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화자와 청자 그리고 대화 속 인물들의 관계에 따라 어미와 어휘가 모두 바뀌는 복잡한 시스템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관계 중심적 특성을 반영하는 문화적 산물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깨달았어요. 한국어는 세계 모든 언어를 설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이든 상황이든 뉘앙스든 한국어는 정확하고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영어로, 프랑스어로, 러시아어로 한국어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넓은 바다를 작은 컵에 담으려는 시도처럼요. 번역을 하면 할수록 원문의 깊이와 뉘앙스가 사라졌어요. 특히 문학작품이나 시를 번역할 때 이런 한계를 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어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깊은 감정까지 꿰뚫는 언어였다. 이런 생각이 들자 한국어에 대한 저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이 언어는 규칙이나 기술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살아야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언어였죠.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처럼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분석하고 패턴을 발견하는 방식으로는 한국어의 진정한 본질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호흡하고 성장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였으니까요. 문득 언어학자로서의 제 정체성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언어를 해부하고 분석하는 데 집중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이 아닌 예술에 가까웠고 논리가 아닌 감성에 닿아 있었죠. 저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어요. 책과 연구실을 떠나 그 언어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책을 덮었어요. 한국어는 책으로 배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든 언어를 익혔던 교재와 사전, 문법서를 통한 체계적인 학습은 한국어에 통하지 않았어요. 연구실에 앉아 한국어 교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니야.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해.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한국어를 이해하려면 한국을 알아야 한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한국 사람을 알아야 한다. 한국 사람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5천년 역사를 알아야 한다. 언어라는 것은 결국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 역사가 반영된 산물입니다. 특히 한국어처럼 5천년 동안 한민족과 함께 해온 언어라면 그 언어는 민족의 DNA와도 같은 존재일 테죠. 동료 교수들은 제 결정에 놀랐습니다. 저명한 언어학 교수가 1년간의 안식년을 모두 한국에서 보내겠다고 하니까요.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어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그 언어의 고향으로 가야 했어요. 짐을 싸면서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언어학 교수로서 7개 국어를 구사하는 전문가로서 저는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제가 찾아가는 곳은 제 지식과 이론이 전혀 통하지 않는 미지의 세계였으니까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야. 이건 모험이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저는 한국어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표지판에는 영어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대화는 모두 한국어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한국어와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서울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머물기로 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해 짐을 풀고 처음으로 홀로 한국에서의 밤을 맞이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낯설고 신비로웠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책이 아닌 사람에게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내 한국어 교실에 등록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한국인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카페에서, 시장에서, 지하철에서 저는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단어를 알아도 문장을 만들면 뭔가 어색했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제 서툰 한국어에 항상 친절하게 반응해 주었어요. 오히려 격려해주고 더 가르쳐 주려 했죠. 한국어 학습의 첫 몇 주는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학문적 접근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어의 특성들이 실생활에서는 더욱 두드러졌어요. 특히 높임말과 관련된 실수를 자주 했죠. 교수님께 반말을 하거나 친구에게 너무 공식적인 말투를 쓰는 등의 실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런 실수들이 단순한 문법적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관계 중심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화적 오류였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 접근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언어학자로서 분석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줄이고 그저 경험하고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한국 사람을,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야 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이어지면서 저는 일상 속에서 한국어를 체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교실에서 배우는 한국어와 실제 거리에서 쓰이는 한국어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첫 도전은 광장시장이었습니다. 서울의 전통시장은 한국어가 가장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고 들었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상인들은 묵묵히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손님들과 대화할 때면 금세 친근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한 할머니 가게에서 떡볶이를 사 먹으려 했을 때의 일입니다. 서툰 한국어로 주문하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어디서 왔어? 한국어 참 잘하네. 사실 제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할머니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며 저는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단순한 의미 전달을 넘어선 정서적 교감이 있다는 것을요. 이건 문법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한국어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직장 동료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모두 다른 말투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어휘를 사용한다는 점이었어요. 똑같은 먹다라는 행위도 드시다, 잡수시다, 먹다, 처먹다 등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었죠. 한 번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어디 찾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려는 그 친절함이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말투였어요. 존댓말 속에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죠. 단순한 도움의 제안이었지만 그 안에 예의와 배려, 따뜻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는 한국 교육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쟁과 협력, 스트레스와 유머가 모두 그들의 언어 속에 녹아 있었죠. 점점 저는 한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어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한국어는 마음이었습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에도 상황과 관계와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저는 또한 한국어의 리듬감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화할 때의 억양과 멜로디는 마치 음악 같았어요. 특히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의성어와 의태어는 다른 언어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생동감을 주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우산을 들고 가는 한 소녀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빗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주룩주룩이라는 단어에 비의 모든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언어로는 결코 전달할 수 없는 감각적 경험이었죠. 한강공원에서 마주친 풍경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서로에게 속삭이는 말,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부모님의 목소리, 노인들이 과거를 회상하며 나누는 대화까지. 모든 순간에 한국어는 그들의 감정과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었어요.
거리에서, 시장에서,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저는 책으로는 알 수 없었던 진짜 한국어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생활이 반년쯤 지났을 무렵, 저는 한글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 체계로만 생각했던 한글이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서울대 도서관의 한국학 자료실에서 한글 창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 자료들을 접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저는 역사의 무게를 느꼈어요. 한글이 탄생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니 이것이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글 창제자 세종대왕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백성들이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것. 하지만 한국어의 깊고 복잡한 표현력을 담아낼 적절한 문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당시 사용되던 한자는 중국어를 위한 문자였고 한국어의 독특한 발음과 문법을 표현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죠. 한국어의 풍부한 표현력과 복잡한 의문 체계를 제대로 담아내려면 완전히 새로운 문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알면 알수록 놀라웠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었어요. 소리의 변화에 따라 글자 모양도 체계적으로 변화했죠. 이런 문자 체계는 세계 언어학사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과학적 창조물이었습니다. 한국어의 복잡한 의문 체계와 미묘한 발음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 한글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되었어요. 예를 들어 된소리, 거센소리 등 미세한 발음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어의 특성을 완벽하게 담아내기 위한 결과였죠. 한 언어학 교수님과의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브레넌 교수님,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한국어의 본질을 완벽하게 담아내기 위해 창제된 과학적 걸작품입니다. 한국어의 복잡한 표현력을 그대로 담아내는 그릇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라 한국어의 본질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위대한 도전이었던 거죠. 한국어가 가진 깊이와 다양성, 그리고 독특한 리듬감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한글 창제의 민주적 정신이었어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목적이 백성을 가엾게 여겨 누구나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일반 백성들도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것이죠. 이것은 언어의 민주화, 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혁명적 시도였습니다. 한글이 가진 과학적 체계성과 한국어와의 완벽한 호환성 덕분에 한국어는 그 독특한 표현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미묘한 감정의 차이, 자연의 소리, 사회적 관계의 복잡성 등을 모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발전했죠. 이는 한글이 한국어의 본질을 담아내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한글은 한국어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강요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비밀리에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며 자신들의 언어를 지켜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을 보존하는 상징이 되었던 거죠. 한글 학회를 방문했을 때 만난 한 원로 학자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글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어의 복잡한 표현력과 심오한 의미를 담기 위해 세종대왕이 심혈을 기울인 결과물이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세계 여러 문자 체계를 연구해왔지만 한글처럼 철학적 원리와 과학적 체계성, 그리고 민주적 정신이 모두 담긴 문자는 보지 못했으니까요. 한글 창제 이후 한국어는 더욱 풍부하고 정교한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글은 한국어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준 열쇠였던 거죠. 한국어가 5,000년의 역사를 통해 그 독특한 특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한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한국어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장에는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제 연구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강단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1년 동안 배우고 느낀 모든 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영어로 강연을 시작하며 저는 간단한 인사말만 한국어로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브레넌입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청중들은 제 노력에 미소로 화답해 주었어요. 아직 한국어는 많이 서툴렀지만 1년간의 노력으로 기본적인 인사와 간단한 표현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어가 특별한 이유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7개 국어를 구사하는 언어학자로서 저는 모든 언어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자만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 강연에서 저는 제가 발견한 한국어의 특별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학적 특성이 아니었어요. 한국어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5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민족과 함께 살아온 살아있는 역사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어는 고리버입니다. 세계의 어떤 언어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어가 단일 민족의 정체성과 함께 그 특성을 유지해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언어학적으로 놀라운 현상입니다. 저는 한국어의 풍부한 표현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감정의 미묘한 차이, 자연의 소리,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완벽하게 담아내기 위해 창제된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서도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한민족의 영혼이라는 것을요.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 문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가장 감동받은 한국어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어가 5천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부의 압력과 위협 속에서도 그 정체성을 지켜왔다는 점이었어요. 전 세계의 언어들이 사라지고 변형되는 시대에 한국어는 그 독특한 특성을 유지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언어에 부여한 가치와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강연을 마치며 저는 한국어 표현 중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단순한 인사말에도 제게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5천년을 건너 민족과 함께 지켜낸 언어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질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다가왔어요. 한 학생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한국어의 본질을 이해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어는 평생을 바쳐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겨우 문턱을 넘어선 것뿐입니다. 한국어는 규칙이 아닙니다. 한국어는 한민족의 시간이고 정신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의 1년간의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언어의 영혼을 찾아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옥스퍼드로 돌아가 한국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기로요. 이제 저는 학문적 접근을 넘어 한국어가 간직한 5천년의 역사와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앞으로 수년, 아니 평생에 걸쳐 이 아름다운 언어를 더 깊이 배워나갈 것입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제 인생을 변화시킨 존재가 되었어요. 7개 국어를 정복했다고 자부하던 저는 한국어 앞에서 겸손을 배웠고 언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5천년을 건너온 말, 한국어.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한민족의 혼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5천년 동안 민족과 함께 걸어온 말. 전쟁에도 침략에도 어떤 힘에도 꺾이지 않았던 언어. 그것이 한국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처럼 그 시작을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과 정신을 우리 안에 이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이제 이 말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한국어.
수천 년을 건너온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